72세 퇴직 후 노년 생활을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저 손자 민준이를 위해 직접 만든 이유식을 가져다 줬을 뿐인데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거 직접 만들어요? 시판 제품이 더 위생적이라고요. 그 순간 37년 간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쌓아온 모든 인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과연 어떤 결심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올해 72세, 37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순자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요즘 너무 답답하고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타령이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간호사였던 제가 그나마 모아둔 적금도 퇴직금도 심지어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모두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 썼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이더라고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결혼 준비 때 수진이가 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정말 딸 하나 생겼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신혼집 마련은 물론이고 가전제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골라서 사줬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할까봐 제가 먼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신혼생활 잘해라.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이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수진이도 가끔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아들 전화가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직장 생활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구나.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동네 약국에서 수진이를 마주쳤어요. 수진아, 반가워서 부르는데 수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반가워서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황급히 사라져버렸어요.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약국을 뛰쳐나가듯 나가버리더라고요. 몇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이웃분이 순자씨, 수진이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첫 손자가 생긴다는 걸 왜 남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나요? 바로 집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수진이 임신했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아, 그게 미안해 엄마.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첫 손자가 생긴다는데 그걸 깜빡해요? 그때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임신 기간 내내 그랬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가고, 태교도 혼자 하고, 출산 준비도 다 혼자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침내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아들한테서 엄마 아기 태어났어. 건강한 아들이야.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수진이 부모님, 심지어 언니 가족까지. 그런데 저는 아무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가 놀란 듯이 묻는데 그 표정이 왜 왔냐는 식이더라고요. 친할머니가 손자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손자를 안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안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 친정 식구들은 이미 다 안아보고 있었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심지어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집에 와서 몸조리하는 것도 모든 걸 수진이 친정 엄마가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수진아, 나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산후조리 같은 건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다 해주세요. 또 저희예요. 저희 엄마, 저희 집안. 전부 다 저희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남이에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아들이 데리고 와도 잠깐 보는 게 전부였고 수진이가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민준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뜬 조끼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어요. 평소 취미로 뜨개질을 좋아했던 저는 민준이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떠서 가져다 줬어요. 수진아, 민준이 조끼 떠왔다. 모직이니까 따뜻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때도 대답이 그냥 의무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손자가 제가 뜬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서 뭔가 익숙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뜬 민준이 조끼들이었어요. 한 번도 입혀보지 않은 새 것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뜬 옷들이 한 번도 입혀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준이가 돌이 되었어요. 첫 돌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돌잔치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민준이 돌잔치 언제 하니? 물어봤더니 엄마, 우리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할 거야. 가족끼리만 한다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진이 친정 식구들은 다 초대받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지인분이 순자씨, 민준이 돌잔치 어땠어요? 수진이네 친정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됐죠. 작년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수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게 되면서 제가 가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시간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집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부처럼. 그럴 때만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도와줬어요. 38도 찜통더위에도 가서 민준이 돌보고 집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일이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무적인 태도로 변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정말 일꾼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나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날 바로 그 사건이 터진 날 말이에요. 평소처럼 민준이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복숭아를 하나 꺼내 먹었거든요. 민준이가 낮잠 자는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 복숭아 드셨어요? 응. 너무 더워서 하나 먹었다. 왜?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진이가 좀 예민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염치가 없으세요. 도둑도 이렇게 안 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둑이라고요? 내가 도둑이라고요? 손자 돌봐주러 와서 더위에 목말라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도둑이라고요? 나보고 지금 도둑이라고 했어? 맞아요. 도둑 같으니까 함부로 냉장고 열지 말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는데 아들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 집 냉장고인데 허락도 없이 열면 어떡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준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좋아. 이제 알겠어. 나는 정말 도둑이구나. 그럼 이 도둑은 이제 여기 안 온다.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제 집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님, 갑자기 집 내놓으시게요? 하더라고요. 팔 거예요. 당장 팔아주세요.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잘 들어. 나 이제 너희들이 사는 내 아파트 부동산에 내놨다. 그리고 우리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뭔 소리야? 도둑 취급받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이유가 뭐 있겠니? 그날 밤부터 수진이와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매일 전화와서 사과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쪽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렸어요. 아들아,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나 해. 2주 후 집이 팔렸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 돈으로 바다 근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도 아들네와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날 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37년 간호사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가 붓을 잡으니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글씨가 정말 예뻐졌어요. 서예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진짜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같이 서예를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전시회도 보고 맛있는 곳도 다녀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우리 나이에 뭐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민준이 얘기도 하고 잘 지내냐고도 묻고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 추석 때 집에 와서 같이 보내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너희끼리 잘 보내라. 생각이 나면 가끔 귀여운 민준이 사진이라도 보내줘.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도 가끔 문자를 보내요. 안부 인사와 함께 민준이 사진을 보내주죠.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아마 제가 멀어지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원할 때, 제가 편할 때만 연락하고 만나요. 지난주에 아들이 엄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민준이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나도 약속이 있어. 베이비시터 구해서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민준이 생각이 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손자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계속 상처만 주면 그 사랑도 식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고 민준이 생각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어제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KTX를 타고 경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불국사 단풍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